이번 3분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번 주에 실적 악화가 나오는 기업들 조심하자. 두 번째,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선반영된 부분들이 크다. 이것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의 현상이다. 자, 증시가 최근에 코스피 4,200까지 아주 급하게 올랐다가 요즘에 아주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조정, 폭락에 가까운 조정 2%, 3% 급락이 몇 번 왔다가 또 오늘 월요일인데 코스피가 4,000 장중입니다. 4,066, 2.85% 급등했고요. 코스닥이 0.6% 좀 적게 오르긴 했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급등한 건가요? 오늘 이제 급등한 것은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했었던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조금 빠지긴 했었죠. 오늘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셧다운이 끝날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발표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장 기간 지금 셧다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5%로 현재 지금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이즈로서는 일부 여당 의원이 금투세 다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 대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한 일주일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 상태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바닥을 찍었느냐, 물론 모르는 일이죠.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계속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제 맞고 틀리고 문제로 또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시작이 된 거고요. 특히 11월 들어서 변동성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 하에서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시간에 있어서 4,000P에 대한 안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관건이 된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바의 AI 거품론이 엔비디아라든가 AMD도 기술주를 강타했었는데 이 거품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서두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품론은 변화입니다. 더 이상 이제 AI 시대가 성장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이끌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변동과 변화를 봐야 되는데, AI가 만약에 거품론이 있으면 변화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죠? 변동이 아니라 하락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거품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이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까지는 아니다. 그럼 변화가 아니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변동이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쉬지 않고 4,200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원인은 되겠죠. 우리가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는 필요 조건에는 맞았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올라왔었던 시장이 쉬어가야 된다라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만, 거품에 따라서 이제 AI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명확히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오늘 말고 그 전에 최근에 외국인이 5일간 7조 넘게 매도하고 개인이 7.4조를 순매수했었는데 이 금연 수급 엇갈림 뭘 의미해요? 그럼 오늘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이 산 걸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 같은 경우 변화된 게 저는 9월 2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2일이 화요일인데요. 9월 1일 날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시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2일부터 시장이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그 반등세를 촉발한 게 바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상당히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10월 말 11월 초부터 좀 변화를 일으켰죠. 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팔면서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요. 특히 11월 달 들어서 화요일,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특히 월요일도 팔았어요. 근데 이제 개인의 매수에 따라서 월요일 날 증시는 좀 올랐고, 화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키는 개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인이다라는 것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살 때는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 때는 지수가
빠지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파는데 내가 산다?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장세에서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중소형주들이 올라가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도 하나의 팁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사이즈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만 지금 현재 장이 구성되어 있고 소수 종목으로만 장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형주들 좀 압축된, 어떻게 보면 상승 종목수가 좀 작은 그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유자 잔고가 25조 넘으면서 B2가 사상 최고치라는데, 이게 시장의 하방을 지지한 힘이 될까요? 아니면 잠시 폭탄이 될까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과 상관없이 개별단에 있어서 잠재적 포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용이라는 것은 동학개미운동 때도 26조가 맥스였었습니다. 이게 맥스라는 것은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만큼만 신용을 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25조가 넘어가면 거의 이제 증권사들이 신용을 빌려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면, 지금 신용뿐만이 아니라 공매도도 가능하죠. 공매도도 개인들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하락 변동성을 보이는 상태에서 신용 융자 잔고와 공매도가 맞물리게 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고점에서 30% 정도 빠지면 신용의 반대 매매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랑장에서 무슨 반대 매매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미수 매매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수는 우리가 3일 동안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내가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까지만 갚거나 팔면 되는 겁니다. 이걸 못 갚으면 목요일 날 반대매가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에 한 300억씩 반대매가 나간답니다. 이 변동, 지난주 같은 경우 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약간의 리스크를 떠안는 매매들이 좀 있고, 신용 같은 경우는 아직 반대 매매가 리스크가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웬만큼 최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하지만 이게 신용이 조금 변동성이 만약에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공매도에 따라서 조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란 종목을 신용으로 샀고요, B란 종목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A란 종목이 한 20% 정도 빠지면 A란 종목을 팔까요? B란 종목을 팔까요? 오히려 B란 종목을 팝니다. A란 종목을 파는 순간 계좌에서 이 종목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B란 종목이 빠지거나 좀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이걸 파는 경우죠.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김 작가님은 신용을 안 해서 변동성을 이겨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신용을 사가지고 혼자 소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목들을 팔매에 따라서 오히려 멀쩡한 핵심 종목을 신용으로 사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심 종목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잠재적인 폭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란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제 4천인 지금 시대이다 보니까 KB증권에서 장기 강세장에서 코스피 7,500선을 전망했더라고요. 이 기사 아마 보셨을 텐데, 이 목표치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3대 조건이 있고요. 여러 가지 3자 현상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저는 7,500이다라는 어떤 딱 그 단어보다는 이 리포트를 봤을 때, 얘네가 좀 선언적인 내용들을 담았구나라고 봤어요. 우리가 이재명 시대에 5천을 간다라는 아젠다를 설정을 했고, 지금 4천을 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20%만 올라가면 5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천은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4천 정도에서 7,500까지 가려면 대략 2배 정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천이 그러면 지금 현재 확실하게 안착이 된 거냐? 제가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차용들은 자꾸 안착 얘기를 하는데, 안착이다라는 건 4천을 안 깨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4천을 안 깨는 안착과 4천에 대한 변동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 나름대로 기준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 4,200에서 10% 정도 조정은 3,800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4천에서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게 딱 4천에 안착을 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3,500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격도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데요. 하루 움직임 봉과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벌어지면
만나는데 요 만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꼭 되는 것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되거나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볼 땐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4천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3,500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게 대략 12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정도에는 뭐 변동성 장세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매매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연말쯤 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도 50억으로 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또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만나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에 대한 조정도 끝나고 시장은 내년도에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쓸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학개미 순매수가 시장을 좀 방어하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 폭락 후 동학개미와 지금의 개인의 매수세는 좀 다른가요? 다르죠. 그 역할을 한 거는 이제 김 작가 TV도 저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방송에서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송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라고 뭐 그냥 대충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내용들을 알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를 놓고 보면 역시 대형주 위주로 수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주위에 돈 버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묻지마식 투자했다라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가치를 좀 따지고 그다음에 수급을 따지고 기술을 따지면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스마트머니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고요. 이러한 힘들에 따라서 지금 놓고 보면 전체적인 순환매보다는 정책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집중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환율도 좀 여쭤봐야 되는. 환율이 지금 7개월 만에 1,450원 돌파했지고 오늘 1,456원이더라고요. 이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뭐고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요소가 되겠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이끌었고요.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이끄는 것이 우리 원화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관세에 대해서 3,500달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1,430원대까지 출발했던 것이 지금 아시아 환율이 다 약세입니다. 엔화도 약세이고 위안화도 약세다 보니까 동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갑자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명확히 지금 현재 분석을 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외환 전문가들 저도 유튜브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좀 문의를 해보면 딱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차화정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차화정 시대 때도 이제 소수 종목이 갖고 그때도 우리가 환율이 약세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차화정을 사면서 원화가 약세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약세와 주식시장이 같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한 차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환율이 좀 밀리고 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7만 전자에서 10만 전자까지 계속 샀죠. 11만 전자까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율은 오히려 1,380원에서 1,45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7만 전자에 사서 10만 전자라고 하면 대략 한 30%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근데 환에서 한 7% 정도 손실이 나와요. 수수료까지 하면 10%를 까먹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개인 국내 투자자들은 30% 벌었지만 외국인들은 20%밖에 못 본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계속 물타기를 해야죠. 10만 전자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면 환율이 1,450원에서 1,380원 다시 내려오면 지금 물타기한 거는 7%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환이 뒤로 밀리는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샀다라면 환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삼성전자를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서 이 환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단 이제 환이 이제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들 이제 이것이 속도가 좀 빨라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1,500원대까지 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1,450원에서 조금 안정세를 취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들은 좋은 거 아니야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현지 공장화를 좀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니까 대응을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출주들이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는 전략, 투자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보기에도 현재로서 환은 좀 이례적이고 또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환에 있어서 외환이 움직이는 환율에 움직이는 부분들의 변동성보다는 수출 데이터, 확정된 데이터,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서학김이 해외 투자 중가 등이 이제 구조적 원화 약세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고환율이 그러면 뉴노멀이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1,400원 정도는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봐요. 물론 서학개미가 좀 큰 부분들이 있고 과거 이제 국민연금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또 요소였다라고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또 조선 수주도 좀 늘어나고 있고 만약에 우리 미국에서 또 군함을 우리나라에 수주를 주면 또 그게 달러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쇄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원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서학개미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400원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뉴노멀이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1,200원대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볼 수 있겠죠. 혹시나 그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증시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환율에 따라서 셀코리아가 나타나긴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움직이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1% 남짓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7%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대략 2배 정도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보고 AI가 거품이 아니다라면 많은 수출 기업들, 우리 특히 이제 조방원전 여기에 반도체까지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저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팔면 다시 그걸 이제 달러로 바꿔서 나갈 때 셀코리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혹시 팔아놓으면 그걸 채권을 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셀코리아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지금 조방은 얘기 주셔서 그러면 조선주가 미국 조선은 마스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상승 동력은 얼마나 강할까? 앞으로도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우리가 조, 방, 원, 전 이거를 아예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규 수주가 많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신규 수주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필리조선소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허술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업종은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그 변동성은 뭐다? 수주가 안 들어오면 캐펙스 투자로 오히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수주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된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수주가 조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끝낸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방산주들이 제일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분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수주가 들어오는데 분기마다 영업이익률이 6%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기준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대형주들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았었던 수준인데 최근에 수출하면서 7에서 8%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비용을 체크하듯이 방산주는 영업이익률이 6%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신규 원전을 지으면 7년 정도 걸리지만 SMR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년 개발 목표를 하지만 한 2년 내지 5년 정도 걸리고 데이터 센터와 같이 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것처럼 이런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감과 이런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명한 섹터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논외로 친다 하고 조방 원전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한번 메모해서 저는 PC 옆에 한번 붙여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듣기를 하시면서 적어가지고 이 체크가 안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수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낮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11월 달에 리밸런싱을 하고 펀드 수익을 확정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또 100% 자회사인 한수원이 미국 진출 가능성이 거론된다는데 이게 한전의 기업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이게 또 요즘에 한전도 요즘에 원전 관련주로 또 뜨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 이제 한수원이 미국 진출을 이제 한다는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수원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이제 벤처를 안 들어가지고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원전 시대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그 전원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보면 원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SMR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SMR이 갖는 의미도 저도 좀 새삼스럽게 다시 강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연결하기에는 전원 자체가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원전 신규를 짓는데 한 7년에서 10년 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걸린답니다. 물론 이제 규제까지 하면 뭐 3, 4년인데 요 기간 동안 SMR을 지어버리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중기적인 호흡으로 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 두에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스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출 모멘텀으로 최근에 9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한전 기술은 우리가 원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앞서 원전 체크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책이라든지 기업의 이전이라든지 벤처 뭐 이런 어떤 뉴스들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거를 잘 이용해서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조금 수익 관점의 매매를 펼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제 얼마 전까지 하락장에서 보험통신주 등이 경기 방어준을 선방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뭐 급락할 수도 있을 텐데 방어주로 좀 피신한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방어주로 피신한다라는 것은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쪽에 들어가서 한 10% 정도 물려버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10% 물리고 다시 주도주가 가버린다? 손절하고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방어주를 산다라는 개념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신 같은 경우 최근에 엔비디아가 노키아를 인수한 이후에 통신주들이 조금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요. 보험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 그때 출연하면서 KB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KB 계속 신고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연말에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오히려 이런 통신주라든지 증권주 이런 것들은 한 20% 내외에서 투자 관점으로 그러니까 피신했다 다시 돌아온다라기보다는 그냥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예상을 어떤 APR 등 화장품 업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화장품주의 부활 신호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녹화하고 이제 바로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이번 주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가지인데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3분기 실적이 11월 15일까지 발표가 돼야 됩니다. 15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4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결국 이제 지금 나오는 기업들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APR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다 다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 부분은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새롭게 올라가긴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우리가 뭐 자제분들 뭐 조카라든지 아이들이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치킨 사주잖아요. 뭐 그리고 시험 나중에 성적을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라간 것은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 건 치킨 먹은 주가다. 선 반영된 거다.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만 원까지 끌어올릴 때 올해 3분기 실적 좋을 겁니다. 10조 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조 예상했는데 12조 나왔으니까 저도 잘 나온 거 아니야? 대충 그 정도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거기 때문에 이번 3분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번 주에 실적 악화가 나오는 기업들 조심하자. 두 번째,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선반영된 부분들이 크다. 이것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또 APR이 미국 매출이 전년 대비 280% 증가했다는데 K뷰티 글로벌 확장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까요,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이 있죠. 근데 주가가 화장품주들을 많이 놓고 올랐다. 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한번 좀 급증을 해버리면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그 규모에서 또 커져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저는 식품주들을 좀 보자. 식품주들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리온 같은 경우도 같이 화장품처럼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식품주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화장품은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가 뚜렷하게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식품주들은 외국인들 매수가 좀 잡히기 때문에 식품주들이 오히려 수출주로서 이제 화장품도 식품도 수출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저는 지금 당장 화장품보다는 식품주가 더 빠를 수 있겠다.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2차 전지의 급반등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요즘엔 전기차가 아닌 뭐 ESS로 2차 전지 많이 보던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바닥 대비. 예, 최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 환매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죠. 공매도 환매냐 아니면 뭐 새로운 매수냐라고 봤는데 다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면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용주를 볼 때 왼쪽 뺨을 보느냐 오른쪽 뺨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를 그냥 LFP 배터리 로 좀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ESS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LG엔솔이 ESS에서 1,000억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 그다음에 테슬라와 또 ESS 수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답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ESS로 2차 전지를 본다라면 결국 셀업체를 좀 봐야 된다. ESS를 판매할 수 있는 나머지 소재업체들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성도 워낙 크고 그래서 이것도 대형주로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ESS가 나오면 2차 전지가 움직여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ESS는 2차 전지는 ESS가 지금은 대세다. 요러다가 나중에 캐즘 극복하면 매출과 또 이런 걸로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ESS로 보되 대형주로 압축하는 전략으로 보는데 상대적으로 시세 탄력은 앞서 언급드렸던 반도체 조병원전보다는 좀 지금부터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 점도 고려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가 관세 인하 기대로 52주 신고가도 경시했는데 자동차주 상승 모멘텀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에이펙 회담 이후에 현대차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 참 못 오르는 주식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주를 보려면 오히려 지금 현대 모비스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삽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배당에 대한 3년 동안 특별 배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동차를 긍정적으로 보다가 좀 지쳤어요. 뭐 50주 신고가라 하더라도 이 오름폭이 좀 미미하고 또 떨어질 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는 모비스나 글로비스를 권해드리고 나머지 자동차 특히 이제 부품단에서는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동차는 좀 이런 표현 드리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화를 내시겠습니다만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니겠나. 이 관세 수혜주다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고 사자니 주가 올라가는 건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야 자동차는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저는 오히려 전력기기나 그럼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